우리 이동훈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오래 언론에 복무를 하셨는데 이준석 의원하고 어떤 인연으로 개혁신당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 그 한때 이제 대한민국 대표 친박 기자였는데 네. 웃지 마시고 진짜요. 아니 원래 일부러 웃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때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픽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인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애가? 지켜보다가 네.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괜찮더라고. 아 당시에 봤을 때 네, 네. 그때 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어렸을 것 같은데요. 어렸죠. 네. 20몇 살 때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다가 2021년이죠. 제가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준석 지금 후보가 네.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쉽지는 않은 승부인데 나가가지고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정말 보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 판도를 바꾸겠다. 그리고 그 당시 화두가 정권 교체였는데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정권 교체 정말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의무로 양으로 그냥 지원을 좀 했어요. 의무로 양으로. 네. 그런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아시잖아요. 네 연락을 이렇게 해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친한 사이죠. 원래부터 친한 사이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물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네. 둘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팽을 당해가지고 쌍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단장님과 이준석 의원이 둘이 비슷한 네. 시기에 팽을 당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 이름이 혹시 뭐였습니까? 윤사모. 윤사모요? 윤석열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이. 윤사모를 결성하셔가지고 이제 네. 제가 고문, 뭐 회장.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같이 술 먹고 친하게 네.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우리 이정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윤사모 고모님이신 이제 그 단장님 계실 때 네. 실제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 그때 출입 기자를 했다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변인님이 오셨을 때가 이동훈 대변인 오셨을 때가 2021년 그때 6월인가 7월이었잖아요. 이마빌딩이 거의 갓 차려지기 전에 윤석열 캠프 한 4명인가 뭐 있었어요. 초창기 완전히. 그때 거의 초기 멤버인데 완전 극초기 멤버 때. 네, 오셔가지고 그 카톡방을 만들었으니 마크맨들. 오. 네, 거기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렇죠, 저 네. 대선배고 하시니까 근데 빨리 사기를 당하시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네. 아니 그 사기 피해자 모임에 어떻게 보면 중책을 맡고 계셨던 건데 우리 장윤 선배 같은 경우에도 그 21년도 대선 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 21년도 대선은 잘 생각이 안 나죠. 저는 그때 그때 한국에 외국에 없어가지고, 있었구나. 예. 네, 이게 저는 이제 투표하기 직전에 3월 언제쯤에 네. 와가지고, 네, 21대 현장 대선, 상황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선은 네. 제가 현장을 다 마크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는 저는 여기 없었어요. 그런 네. 상황인데 여간 그 윤사모 모임이 존속이 돼서 실제로 개혁신당이 차려지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출마를 하고 이제 선거 캠프를 둔 데가 강남역이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캠프를 어디로 차릴지 회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야 뭐 아이고 뭐 여의도 아니면 뭐 광화문 아니겠어요, 뭐 했는데 네. 후보가 후보가 직접, 예. 후보가 강남역으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유 비쌀 텐데. 비싸죠. 임대료가 비쌀 네. 텐데. 근데 뭐 후보가 뭐 자신 있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여의도가 더 비싸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 공실률이 강남역이 더 높고 네. 지금 여의도는 지금 대목이에요. 여의도는 네, 아시겠지만 저거, 그 목존 뭐 대합 빌딩 이런 데는 지금 뭐 들어가려고 다 해도 들어가고 못 가죠.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보니까 그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정말 신의 한 수. 응? 신의 한 수. 기내 한수였다. 네. 말 좀 받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알아봤을 때 강남역 거기가 유동인구가 하루에 100만이에요. 100만.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노린 게 젊은 층 인구가 많아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예, 3040. 자기를 찍어줘 유권자들을 보겠다. 예, 그렇죠. 네. 이제 그걸 공략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개혁신당의 이미지는 이제 약간 언더독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8% 11%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채널 아주 조그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음모로 한번 풀었거든요. 이번 대선이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1등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전 그래 보지 않습니다. 2등 싸움이에요. 2등 싸움이다. 네, 솔직히 말해서 구도상 1등은 정해졌어요. 음. 네, 큰 변수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 됩니다. 네, 저는 그래 봐요. 아 저는 그렇게 안 모른다. 뭐 전망은 필요 없고 내기를 하시죠. 오. 얼마든지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작은 액수를 걸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는데 100이 넘어가잖아요. 눈빛이 달라져. 아무튼 근데 100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 그죠. 근데 저는 아무튼 그 저희 전망이고 대신에 그 2017년의 데자뷰인데 그때 기억나세요? 홍준표 시장이 그때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탄핵당하고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붙어서 맞아. 예. 그때 2% 차이 났어요. 그리고 24대 21.6인가 요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겼잖아요. 자유한국당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어요. 네, 지금 이 땅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졌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락을 한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한테 잡히잖아요. 이준석한테 잡힌다. 네, 해체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먹힌다. 쉽게 먹히죠. 얘기해서. 정계개편이 예.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그 해체된다는 게 이준석 후보 꼭 이겨서가 아니야. 유의미한 득표가 나오면 네. 한 5%포인트짜리 좁히잖아요. 국민의힘 해체됩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3자 구도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준석 의원의 그런 득표율이 높게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네.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하고 또 서울경제하고 네. 갤럽이 9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조사. 그다음에 갤럽 자체 조사는 8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조사인데 어쨌든 뭐 이제 샘플 수는 비슷하지만 그 문항 설계가 맞아요, 달라서 네. 그렇고 그 구도를 묻는 게 이제 서울경제의 설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높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갤럽 조사는 굉장히 레귤러하게 5%를 밑도는 조사가 맞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3%를 차지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조사하는 변동폭이 있는 것이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유의미한 전략을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아요. 주목도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핍박받던 시절에 마스크로 눈물 찍던 그때의 이준석의 보도량에 비하면 지금은 어떤 평범한 제3 후보, 제4 네. 후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언론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발적으로 파이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행선지를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 꾸준히 처음 가 있는데 단장님 혹시 왜 그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초반에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캠프는 강남에 네, 차리고 캠프는 강남에 차리고. 네. 후보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고향이기 뭐,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후보가 내세운 가설이기도 한데 지금 탄핵 사태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보수의 중심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가장 제일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TK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가장 상심해 할 것이다. 동시에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 포비아가 가장 센 데가 어딜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딜까? TK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포비아가 인용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보수에서 그러면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를 가장 열심히 찾고 있는 지역이 바로 TK가 될 것이다. TK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아쉽겠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선택이라는 플랜카드 저 간판을 들고 그렇더라고요. 갔어요. 네. 이기는 선택. 많은 분들이 TK 분들이 외국 연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 더 붙여서 여쭤보면은 그 윤사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야 모두가 놀란 게 변호인단도 9분 얘기하는데 혼자 93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한 최초의 발설 시점이 우리 이동훈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화 지분, 미스터 토크 지분. 59분.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뭐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와가지고 뭐 뒷담화 하냐. 뒤늦게 뭐 하냐? 네. 아닌데
제가 뒷담화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 그럼요. 아시겠지만 예. 2022년 10월 달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거를 올렸는 거고 음. 그러니까 가장 정권 셀 때 맞아요. 스슬 푸를 때 그렇죠. 제가 예. 맞아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러다 정권 망합니다라고 네.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너 왜 뜨더냐 조용히 있으라 너 이러다 칼 맞는다 뭐 이러던 양반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옳았다 옳았어. 예. 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제가 스슬 푸를 때 그런 얘기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무서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 진짜 밤에 책 보다가 사마천 사기 보다가 네. 소름이 확 돋았어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어. 아 너무나 이 사기에 묘사된 문장들 글들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똑같네, 완전 캐릭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권력자, 나쁜 리더십의 어떤 표상 같은 네. 항우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혹자는 또 항우도 안 된다, 동탁이라 그러는데 동탁이다. 그게 이제 불통과 어떻게 보면은 오만과 불통 거의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재판 그 네. 얘기 듣고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은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래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후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림을 그리고 말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아니죠 아직? 후보죠. 후보입니다. 오늘 등록했어요. 예비 후보지 예비 후보.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등록 첫날. 예. 이재명 후보가 아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극단적인 세력들 이분들한테 자기가 계속 중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뭐 유죄해. 유죄가 그러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란 말이에요. 때릴수록 좋아. 거기서 자기가 극단적인 세력 위에서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이재명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된다면 거기서 강력한 어떤 대척점에서 자기 정치 영향력을 행사를 하시려고 저렇게까지 세게 재판정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아픈 사람이 아니다. 나쁜 사람일 뿐이다. 나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이 이걸 아니고. 다 계산을 하고 하시는 거다. 아니 말씀드리니까 진짜로 나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 방책만 찾는 거고 김용현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무 안중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설이 맞다면? 그렇죠. 안중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도구로 다 활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쓰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네. 예,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정말 아끼던 네. 후배들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질게 다 쳐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봐주지 않잖아요. 저는 그 습성이 어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보단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픈 사람 아니에요. 아픈 사람 아니고 양부남 의원이 그 한때 자기가 후배로 데리고 같이 네. 일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다. 일할 때? 예. 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옳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되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끝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뭐 내란이 종식됐다, 끝났다, 파면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오산이요 오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 3월 7일 날 구속 취소시키고 3월 8일 날 심우정 총장이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석도 있는데 굳이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유인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는 재판부에 나와서 어제 보면 정말 가관이잖아요. 98분 동안 혼자 다 얘기하면서 심지어 검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 PPT 띄워.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했어. 조목조목. 예. 예. 그리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공소장 쓰고 말이야. 나도 26년 검사했지만 블라블라 쭉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선 전국에서 사람들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저는 모종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공소기각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서야 아이고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네라고 야권에서 실기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그 윤이라는 사람은 그 큰 아주 기나긴 장대한 길에서 지금 계속 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 결코 끝낼 생각이 없어요. 이 내란을 끝낼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 내란을 반드시 내전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승리하는 역사, 내가 옳다라는 걸 입증시키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극우 세력들 잘 모르는 분들 끊임없이 쥐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해서 이 내란 세력을 완벽하게 종식시키지 않으면 나라 절단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동훈 그 단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원래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길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수탁이 많이 아실 텐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자리를 제안받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기자들을 구분할 때도 정치 기자, 법조계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부 기자의 시각에서 처음에 이제 법조인 출신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났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 이렇게 말해보고 경험해보고 했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걸 좀 캐치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초기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그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그렇죠. 철학이. 네.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자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부상이 되고 당시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흐름 자체가 6대 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맞아요. 그러냐면요. 네. 높았죠.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권이 뭘 실패했느냐? 국민들 갈라치기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정권 내내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두고 보자. 우리가 반드시 반발했죠. 정권 예.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 뭉치고 해가지고 급기야 그 도구로서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칼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배웠던. 보냈던 예. 그 칼을 갖다 영입을 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정권 교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진영이나 보수 중도층에서 60%가 정권 교체를 원했던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뭔가 하나로 끌고 가는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네. 그런 요구가 분명히 그 당시에 그렇죠. 시대 네. 정신이었고 그게 정권교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철학이 없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늘 하던 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 이 말 자체는 그냥 뭐 말은 듣기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끌고 갈 만한 어떤 철학은 아니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사를 했던 자신의 이미지와 뭐 대책점에서 뭐 어떤 뭐 공정 정의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같은 말만 계속.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좀 일찌감치 좀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권 교체랑 큰 흐름에 밀려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분이 거기에 올라만 타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고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과거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동호 반복일 수 있지만 여쭤보면은 그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도 김건희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김건희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체험해봤던 김건희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뭐 제가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얘기는 가급적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딱 그냥. 예. 안 하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뭐 김건희 여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아무리 그 계기 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네. 자기 이제가 데리고 온 스태프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네. 제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조금 당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김건희 X 파일이란 것이 이미 맞아. 돌고 네. 있었어요. 돌고 있었고 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을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 이거 그 X 파일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뭐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때는 그전 검찰총장이죠. 네. 그런 부분들 부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우리한테 준비를 해야 정보를 됩니다. 좀 많이 네. 주고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김건희 강하게 문제에 이제, 대해서는 네. 반응을 하시는 걸 봐가지고 예민하셨어요? 조금 걱정을 했죠. 아니 그리고 한 뎁스마다 여쭤보면은 너무너무 세게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건희가 그 윤석열을 상대로 한 그런 예를 들면 제스처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톤이 높다는 건지 비속어를 쓴다는 건지 이런 행위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뭐 말과 그냥 내용과 형식이 세다 그럼 뭐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욕까지 한 건 아니겠죠? 예. 아, 그럼요. 욕까지는 아니죠. 욕까지 예. 아닙니다. 그런 아니, 상황인데.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준석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출마 결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아니면은 신당 창당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걸 논의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2021년 그 무렵에 그 이준석 의원이 강아지 쿠션 명품이 아니었대요. 네. 그 강아지 쿠션 사가지고 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앉으라고 하고 이제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왔나 봐요. 그래서 아뜩 그냥 앉아서 아이 대표님 오셨냐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 오셔야 빨리 가서 볼펜 가져와야지. 그래? 그러고 가서 볼펜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너무 놀랬대요. 예, 너무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당에 모실까 그리고 정당의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 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빨리 가서 볼펜 그냥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메모할 거 빠지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었다라는 후일담을 저한테 전해줬던 야.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많이 겪었을 거다. 네. 목소리 톤이나 그게 아주 비슷하네요. 힌트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하급 직원들 상당수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정주 기자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 있고 실제로 경호팀이 가동 중이고 지난 주말에 되면 김성훈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킬 만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또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결국은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요. 네, 지난번에 이것도 이제 수사기관의 농간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비아폰 문제나 결국은 김성훈의 비아폰에서 검찰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심우정 총장 어떤 관계인지, 그렇죠. 네. 첫날부터 이제 과학 수사 관련된 사람들 뭐 배치시키고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그쪽 경호처 얘기 쪽 들어보니까 그 김성훈하고 이강우 이 동기잖아요. 경호처 5기 이 5기들이 지금 난동 부려가지고 여기가 인사적체도 많이 돼 있어요. 경호처 네, 자체가 원래 본부장에서 본부장으로 수평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 하면서 김건희 끼리끼리. 라인. 뒷배 해가지고 이 안에 그 전부터 이제 적폐가 많았어요. 근데 김성훈 차장은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하고 돌아와서 네. 이게 경호처 직원들 협박하듯이 그러고 다녔거든요. 돌아오신다. 네, 기각되면 돌아오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고. 그러니까 그때 또 3부장은 징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가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되고 나서 본인은 저렇게 이제 사의 표명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직에 있으면 현직에서 체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사의 표명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좀 장기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게 또 한번 곱씹어 보니까 약간 사수 같은 게 지금 형사처벌, 형사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도 사표 수리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과정이고 공무원법상. 결국은 이제 대행이 이제 새로 바뀌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처장 대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던져놓고 그렇죠. 당분간 그냥 본래 직분에 충실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 윤석열 재판에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 생각이 났는데 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네.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며칠 전에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상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박정훈 대령 곁에서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후보, 보수 주자라고 한다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인들의 어떤 사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우리 군인들 정말 얼마나 이 지금 사기가 떨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불법 기염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보수라면은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만 꼭 네.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리하자.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조기 대선 국민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예. 그렇죠. 누군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또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너무나 돌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어제 재판 같은 경우도 맞아요. 네.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행보이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요. 중요한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뭐 후보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 물론 마찬가지 이준석 후보도 검증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고 정말 또 그 이상한 분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윤석열 물론 뭐 우리가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지만 네. 단죄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